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올림픽 기간 중에는 아침 출근길 운전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올림픽 기간 중에는 유난히 아침에 사고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올림픽 경기를 밤새 시청하시다가 잠 충분히 못 주무시고 그리고 출근길에 나서시다가 이제 사고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올림픽에다 요새같이 더워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질 때 여러분 아침 출근길 운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힘찬 출발하시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한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안전운전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도로민주당이라면 도로 새누리당이 되셨네요.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드 반대 당론 요구에 도로민주당이라고 비판한 김종인 대표를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사드의 반대 당론을 정하든 아니든 지금 김종인 대표의 발언의 영향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얘기는 결국 김종인 대표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언급 역시 그다지 마음에 와닿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둔 이후의 더민주의 모습이 궁금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벌써부터 당권 주자들의 강성 발언들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전당대회 이후 과연 도로민주당이 되는지 아니면 김종인 대표와처럼 더민주 그대로의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방중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의원 각자 및 더민주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청와대 김성호 홍보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들 의원들은 갑니다. 아마도 이들 의원들은 중국 언론을 이용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만일 이들이 당한다면 그 이후 이것을 수습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들의 방중 목적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또 이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래서 청와대까지 나가서 말린 상황에서도 방중을 강행했기 때문에 만일 중국 언론으로부터 이용당한다면 그때 어떤 수습책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결과는 의도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이들 방중하는 초선 의원들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앉아있을 때 발가락 운동이라도 하라. 장시간 앉아있는 게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라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쩔 수 없이 장시간 앉아 일을 하게 된다면 발가락이라도 꼼지락거리면서 운동을 해주는 게 혈관 기능 저하 예방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장시간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2015년 말 기준으로 연간 2285시간으로 OECD 1위를 탈환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데요. 세계 어디보다도 치열한 경쟁에 판치는 사회, 그래서 OECD 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어쩌면 이런 상황은 우리 사회를 더욱더 초저출산 사회로 몰아넣어 우리의 미래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오늘 월요일이죠. 이번 주도 여러분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우리나라 같이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 이거 참 걱정이 커져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미국은 경기 침체 속에서 이 정권 교체기까지 겹치면 강도 높은 보호무역 정책 기조를 보여왔는데요. 이번엔 미국 대선 후보들이 보호무역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고 우리 경제에 미칠 타격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최근 미국이 국내 주력 수출품인 철강과 가전 분야에서 잇따라 덤핑 판정을 내리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전수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모두 21건의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품목별로는 철강, 금속 18건, 전기전자 2건, 섬유 등 1건입니다. 특히 국내 철강업계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신보호주의의 무역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반덤핑 등 수입 규제를 받는 국산 철강, 금속 품목이 올해 초 74개였는데 지난달 말에 87개로 13개나 늘어났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21일과 22일에도 각각 내부식성 철강 제품, 그리고 냉연 간판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고, 이 밖에 한국산 용접각관이나 구리모합금, 페로바나둠, 탄소 및 합금 강판 등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수입 규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금융감독원이 어제, 그러니까 7일이었죠. 2016년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결과에서 32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된 모양인데, 여기 예. 조선업 빅3가 제외됐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 원을 넘는 기업 가운데 부실 징후가 있는 대기업 32곳이 올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조선건설 등 취약업종의 절반을 웃돌았고 전자업종의 부진도 이어졌습니다. 채권은행들은 신용 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602곳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서 32곳을 구조조정 대상 업체를 선정했는데, 지난해 정기평가보다 2곳 줄었거든요. 근데 이미 지난해 12월에 수시 평가를 통해서 19곳을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데에 따른 기저효과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등급별로 보면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이 13개,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이 19개였고, 업종별로는 조선건설, 해운철강업, 석유화학 등이 5대 취약업종 17개사로 절반을 웃돌았죠.
지금 10조 원 규모의 자구 계획을 확정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이 빅3로 불리는 조선 3사는 회생 가능성을 판단해서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면 자체적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진해운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일단 이 빅3가 채권단으로부터 B등급을 받았지만 별도로 관리하는 탓에 관리하고 있는 중에 자체 경영 개선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고요. 금감원이 이번 평가는 신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이번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해서 기존 채권당 중심의 신용평가에서 기업 중심의 으로 시행됐다. 그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런 게 있죠. 일반 원샷법 시행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어떤 업종이 주로 신청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가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이나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완화한 특별법인데요. 이전까지 구조조정이 부실징후 기업과 부실기업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이 원샷법은 정상 기업이 대상이죠. 앞서 정부는 2016년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예. 기업 인수 시 예. 중복자산 처분을 허용하는 세제 지원책 그리고 8조 7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샷법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업종은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인데요. 주로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원샷법에 관심을 보이는 중이고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이름을 대면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예. 어쨌든 지금 한편에서는 원샷법 대상이 과잉 공급 상황에 있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예.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경우 제한적일 예. 것이다. 어느 정도 일단락된 거 아니냐. 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 리오올림픽 얘기 쭉 한번 훑어봐야죠. 예? 그래야죠. 금메달부터 얘기해볼까요? 예? 예. 여자 양궁 단체전이죠? 예. 예. 이 양궁은 이제 88년 서울올림픽이라 단체전이 도입이 됐거든요. 예. 근데 88년 이후에 이 여자는 단체전에서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빼앗겨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리오올림픽에서 8회 연속 이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일본과 대만을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했고요. 이 결승전에서 이 러시아를 세트 스코어 5대1로 이기고 예. 기복의 장혜진 최미선 선수가 여자 양궁 단체전 8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유도에서 은메달이 2개 나왔죠. 예, 네? 어제 여자 유도 이 정보경 선수에 이어서 남자 유도 예. 66kg급의 안바울 선수가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예. 근데 은메달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근데 조금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쉽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이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세계 2위인데 단에서 2등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예, 대단한 건데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난적으로 뽑혔던 선수가 일본의 마사시 선수이거든요. 그 안바울 선수가 다 잘하는데 일본 선수에게 좀 약했던 겁니다. 예. 4강전에서 이 마사시 선수를 만나서 유승을 거두고 결승전에 올랐고요. 결승전 상대가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는 세계 랭킹 26위 이탈리아의 파비오 파실레 선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금메달이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그런데 1분 24초 만에 전혀 뜻밖의 안바울 선수가 한판패로 패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예. 정보경 선수도 참 잘했어요. 예, 잘했죠. 예. 그리고 역도에서도 동메달이 추가됐거든요. 예. 올해 30살에 2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예. 윤진희 선수가 인상과 용상 함께 119kg을 기록해서 4위를 기록했는데 이 금메달을 따냈던 중국의 리아준 선수가 실격으로 금메달을 박탈당했고요. 3위로 올라서면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예. 윤진희 선수가 2012년에 같은 역도 대표팀의 원정식 선수하고 결혼했거든요. 예. 부부가 함께 리오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동메달 따냈으니까
원정식 선수에게도 남편의 원정식 선수에게도 메달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런 게 이제 압력이죠. 그죠? 부인이 먼저 메달 따면은 이제 남편이 야 이거 메달 못 따면 이거 체면이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다른 선수들의 부러움을 살 것 같습니다. 이 태릉 선수촌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연애도 열심히 했는데 아내가 먼저 메달까지 따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남자 축구 말이에요. 독일하고 했는데 그래도 3대3 무승부인데 그래도 잘했어요. 제가 볼 때는. 잘했죠. 굉장히 잘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그래도 좀 아깝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 종료 직전까지 우리가 3대2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종료 직전에 이 독일 나브리 선수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깝습니다. 경기 내용 명승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재밌었습니다. 전반에 우리가 먼저 선제골 터뜨렸고요. 전반 1대1로 마감했습니다. 후반에 우리가 추가골 허용하면서 2대1로 끌려가다가 손흥민 선수가 2대2 동점골을 터뜨렸고요. 신태용 감독이 승부수로 석현준 선수를 후반 42분에 투입했는데 석현준 선수가 골을 잡아낸 겁니다. 후반 42분에 스코어가 3대2 이대로 승리할 줄 알았는데 후반 인저리 타임에서 통안에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1승 1무로 멕시코하고 조별리그에서 이 승점은 같은데요. 이 골득실에 앞서서 멕시코에 앞서 조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마지막 3차전인 멕시코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조 1위 8강에 올라가는 유리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박태원 선수 말이에요. 400m에선 5위 했나요? 그죠? 근데 200m에선 25등 했다 그러죠? 25등? 예, 그렇습니다. 자유형 200m 예선에서 1분 48초 06으로 예선 탈락했습니다.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고요. 6조에서 나왔는데 6조 8명 가운데 8위에 그치면서 박태환 선수 200m 예선에서도 400m에 이어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나머지 100m와 1500m 경기 남겨놓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주종목이 400m와 200m였기 때문에 1000m, 1500m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양궁 결승전에서 만난 미국 대표팀의 감독도 우리나라 사람이었고, 베트남 사격에서 베트남이 올림픽 최초로 금메달 땄지 않습니까? 사격에서. 근데 여기서도 우리나라 감독이 지도했다고 그러죠? 그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양정모 당시 선수 기억하시죠? 양정모. 우리나라 첫 번째 금메달이잖아요. 이 베트남이 사격에서 올림픽 최초의 금메달이 호앙수안빈 선수가 따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직장인 평균 연봉이 2,100달러인데 평균 연봉 50년치인 10만 달러를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호앙수안빈 선수가. 베트남은 난리가 난 거죠. 근데 호앙수안빈 선수의 뒤에 한국인 감독인 이 박춘권 감독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베트남 사격 대표팀을 맡았고요. 베트남 훈련 환경이 열악해서 인천에 와서 많이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금메달 리스트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양궁 대표팀이 우리와 남자 단체전에서 결승전을 벌였는데 미국 양궁 대표팀도 이기식 대표팀 감독입니다. 2006년부터 이 미국 대표팀을 맡아서 세계 랭킹 2위로 성장하면서 각종 국제 대회 때마다 남자에서는 우리 대표팀을 굉장히 위협했던 이런 감독이고요. 양궁, 태권도, 사격, 우리가 강세인 종목에서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 감독들이 이번 리우 올림픽에 총 출동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오늘 밤 관심 있게 지켜볼 경기 말씀해 주시죠. 오늘 제1기포 3세 이 태극마크 들고 올림픽에 출전하기 때문에 꾸안아가지고 한국으로 온 안창림 선수가 유도 남자 73kg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전에서 금메달 따낸 남자 양궁이 오늘 예선전 벌이고요. 여자 펜싱에서 4부로 개인전이 열리는데 F에서 부진했던 우리 선수들이 4부로에서 자존심 회복에 나설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가수 서수남입니다. 요새 정말 너무 덥죠? 이럴 때 무턱대고 에어컨 틀지 마시고요. 환경도 아끼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쿨맵시 어떠십니까? 시원하고 멋스럽다는 뜻의 쿨, 옷모양새를 의미하는 맵시가 합쳐진 친환경 패션 쿨맵시. 남성분들은 정장 재킷과 넥타이 대신에 반소매 셔츠를 입고 첫 단추를 푸시고요. 여성분들은 무릎 길이 스카트를 입는 게 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쿨맵시를 하면은 체감 온도를 2도나 떨어뜨리고요. 냉방 온도를 2도 올려도 되니 냉방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쿨맵시는 더 가까이, 에어컨은 저 멀리. 건강하게 여름철을 이겨보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이정길입니다. 100세 시대 면역력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전 록피드로 면역 관리를 합니다. 록피드 속의 PLAG는 녹용 추출 성분 중 하나로 인터루킨 4 감소를 통해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록피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부터 듣고 오죠.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저 선수 2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하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SK텔레콤에서 알려드립니다. KT, LG U+ 고객님들 티맵 못 써서 답답하셨죠? 이젠 티맵으로 폼나게 달리세요. 티맵, 통신사 상관없이 무료 오픈.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모든 길은 티맵으로 통한다. 온 국민 교통생활 플랫폼 SK텔레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세차 살 때는 참기름 덕화. SK 똑똑한 참기름 덕화.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참기름 덕화.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참기름 덕화. 렌터카 연합회 2015년 기준.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예, 월요일 아침 출근길 슬슬 마무리되는 시간 8시 33분 47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교통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곳곳에 돌발 상황 때문에 다시금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청담대교 부근에서는 교통량 때문에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후로는 마포대교 목간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호대교부터 마포대교 지날 때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30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올림픽대로의 경우는 15분
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가는 길은 잠실권 정체가 심합니다.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시속 20-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합니다. 반대편 강 동쪽으로 가는 길 강변북로는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여의도권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역시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 지날 때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계속해서 고장차 여파를 받습니다. 전 시간 수서부근 일대 1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 처리 작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복정에서 수서까지 시속 2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전 시간에 비해서 교통량이 조금 늘어난 곳은 내부순환로 상황인데요.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정릉터널에서 연희램프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오늘도 언제나처럼 배석해주신 이 더위를 뚫고 여기에 나와주신 두 분의 최고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데일리한 이종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출발 이종근입니다. 예, 아직 힘차요.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아침 서영호입니다. 예. 즐거운 출근일 되십시오. 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착착 이게 들어맞기 시작했어요. 예, 저 바깥의 반응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예. 자, 근데요. 자, 오늘 우리 얘기하는 게 지금 새누리당 전당대회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일이죠, 내일. 그죠? 네, 새누리당 전당대회 내일인데 비박 단일 후보가 주호영 의원으로 단일화가 됐고 저희가 오늘 일부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친박계 후보는 지금 현재 이정현, 이주영, 한선교 3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4명이 지금 최종 후보인데 이제 자, 오늘 첫 번째 한 건은 비박 단일화의 힘 대 친박 조직력 둘의 대결의 승자는 이겁니다. 자,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네. 비박 단일화의 힘, 친박 조직력 둘 다 사실은 가능할 것인가? 비박 단일화가 힘을 보일 것인가 하는 점과 친박의 조직력이 실제로 힘을 보일 것인가 두 가지 다 되게 미지수입니다. 첫 번째 비박 단일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주호영 의원이 비박이냐? 사실 비박인 듯 비박 아닌 비박 같은 사실 범비박이거든요. 예. 지금까지 주류를 범자를 붙여본 적은 많으나 뭐 범박 범친노 뭐 이렇게 얘기는 해봤으나 비주류를 범자 붙여본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주호영 의원은 사실상 지난 정권부터 지금 정권까지 사실 주류만 걸어왔어요. 특임 장관도 하죠. 정치 특보도 하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따뜻한 양지에만 계셨지 응지에 계셔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총선에서 어쨌든 공천 배제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반사로 비박을 자임하셨죠. 근데 진짜 비박이실까? 왜냐하면 주류도 그러니까 배경이 그렇게 TK잖아요. 그 TK잖아요. TK도 원래 비주류가 아니었죠. 그런데 문제는 정병국, 김용태 의원 단일화돼서 이번에 사실 무대 뒤로 사라진 이 두 분이 처음부터 개혁 소장파 비박 모든 어떤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단일화는 주호영 의원으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혁신을 외쳤던 사람들, 개혁을 바라던 사람들, 바뀌어야 된다고 부르짖었던 당원들, 이 사람들이 과연 주호영 의원한테 갈 것이냐? 저는 상당 부분 이 표가 또 갈린다고 봅니다. 이렇게 TK 표도 좀 갈려야 될 거고. 거꾸로 친박이 조직력을 강화하기에는 참 애매하게 됐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지금 오더 정치에서 이정현 의원을 찍어라 하는 표를 한번 보면 이정현 의원과 이장우, 그다음에 조원진, 최고위원 이렇게 찍으라고 정답표가 돼 있는데 조원진, 이장우 최고위원을 찍어라라는 순간부터 이쪽 최고위원은 완전히 친박 핵심들이잖아요. 근데 이정현 의원과 함께 딱 매칭을 시키면서 이정현 의원을 친박의 핵심으로 지금
포지셔닝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조직적으로 이쪽이 쫙 달려갈 것인가. 상당 부분 왜냐하면 이정현 의원이 뭡니까? 호남계예요. 네. 그러니까 주류가 사실 성골 여기서 친박의 조직력 중에 하나는 TK의 그 조직력이 예. 사실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TK의 조직력이 호남 의원을 호남계 당대표를 밀 것이냐. 양쪽 다 사실은 미지수다. 그러므로 까봐야 한다. 저는 결론은 그런. 이게 제일 무난한 얘기입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종근 국장님의 말씀 맞을 겁니다. 예, 저는 짧고 오래 가겠습니다. 왜? 열어봐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100% 중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서영호 소장님. 네, 저는 새누리당 전당대 핵심 포인트는 친박의 인물이냐 아니면 비박의 구도냐의 싸움인데 현재까지는 친박이 원하는 대로 의중대로 인물 선거로 가고 있어서 저는 친박 쪽이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비박의 전대 전략은 공천을 개입해서 총선을 패배한 책임이 있는 친박을 심판하자 그래서 일관되게 친박 대 비박의 대결 구도, 즉 구도에 의한 선거를 쭉 추진했습니다. 이에 반면에 친박은 최경환, 서청원, 홍문종 친박 중에 진박 후보들의 시대의 불출마 쇼를 하면서 우리는 이번에 출마 안 하지 이러면서 친박 심판의 대상자를 전대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친박 비박 구도는 사라지고 인물론이라고 하는 이정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부각하게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박은 보이는 손, 소위 말해서 우리 전 대표 지금 전국 순회하기 위해서 떠듬고 계세요. 지금 김무성 전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보이는 손에 의한 후보 단위로 서영호 소장께서도 깜빡깜빡 하시기 시작했어요. 네, 올림픽 때문에 밤늦게 TV를 좀 시청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친박은 그 반면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현재까지 비박이 질 수 없는 싸움, 총선에 패배해서 당선된 70여 명의 친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패배한 특히 수도권하고 중부권에 사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압도적으로 비박을 성원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TK와 PK에서 사드 문제와 영남권 신공항 문제로 고정 지지층들이 친박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이 절호의 찬스에서 제가 보기엔 비박이 이 구도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이슈라든가 인물을 제기하지 못함으로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이정현 후보의 개인적인 발군의 역량으로 인물 선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이면은 결과가 다 나오고, 예? 현장 투표가 원래 9,000명 정도가 되죠, 지금? 현장 투표 9,000명 중에 몇 명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깜빡깜빡 하는데 새누리당도 비대위가 있었어요. 이제 그렇네. 맞아요. 맞아. 거기도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쨌든 이제 그 마무리되고 내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보고요. 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도로민주당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자, 이 도로민주당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 이전에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오늘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으로 가는데 청와대는 어제 아주 예외적으로 강력히 제거할 것을 요청한다라는 청와대 홍보수석의 이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야당 의원들은 나는 내 갈 길 간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리 이종국 국장님. 자, 이 결정은 사실 김종인 대표가 휴가 간 이후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결재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초선 의원들은 사실 사드 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산하 사드 대책위원회 소속 위원들이었어요. 위원장이 김영호 의원이고. 그러면 이 의원들이 가겠다라고 했을 때 우상호 원내대표가 결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가서 말을 실수하거나 중국 언론 내지는 중국 정부에 완전히 악용당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면 우상호 원내대표가 일단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건 크게 책임을 질 일이고요. 두 번째, 전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 전대는 8월 말이니까 또 이 의원외교하고 갔다 온 다음에 전대를 치러지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6인의 어떤 경력을 보면 모두 다 학원 강사 아니면 학원을 차렸던 사람 아니면 뭐 증권회사, 광고회사 뭐 이런 그러니까 외교 안보 쪽에 어떤 전문가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외에 그럼 더불어민주당 다른 사람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외교관 출신도 없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전신부터 지금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렇게 놨다고 자랑하는 그런 중국 라인, 중국의 그 외교 라인, 한 사람이라도 중국 전문가가 있나요? 이런 때는 사실 그렇다면 중국 전문가를 보내야죠, 당내. 그런데 중국 전문가 없습니다. 외교관 출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선 의원 6명이 중국말을 잘하시는 분들은 2분이 있대요. 예. 그런데 어찌됐든 이 6명이 가서 무슨 외교를 하겠다? 이건 뭐 악용당할 걸 뻔히 알면서 그냥 가서 악용당하고 돌아오는 그런 어떤 결과밖에 낳지 못한다는 거죠. 예, 서영원 소장님. 네. 우리 속담에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인이 벌어간다. 약간 중국인 비하하는 걸 써서. 속담이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인이 벌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초선 의원들의 애국심과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난번 인터뷰 논란에서도 김영호 의원이 그래서 한번 당했잖아요. 이 중립적인 얘기 반한 감정에 대해서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내용은 빠져버리고 마치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만 사드 나왔어요. 반대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처럼 실려서 아주 곤혹을 치렀는데 또다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런 애국심과 충정보다도 중국의 그 사드 반대 미국을 압박하는 그리고 자국 내에 있는 그 국민들을 결속시키는데 악용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국익 차원에서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가기로 했다라면 저는 여야가 같이 간다든가 사드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의원이 같이 가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같이 가는 개인적인 김영호 의원의 관시라고 하는 개인적인 사적 관계보다는 국회 차원의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대목이 아주 많은 오늘입니다. 예. 그게 저도 걱정하는 게 예를 들면 딱 갔어요. 중국 사람이 니 취러 팔러마? 딱 그래요. 밥 먹었냐? 인사 아니에요. 워취 팔러. 그럼 나 밥 먹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제 이 언론에 딱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한국 국회의원들이 중국에 와서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될까 봐 걱정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이거를 뭐 이상하게 보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답답한 것은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그 중국의 관영 매체 중국의 공산당이라든가 중국의 정부도 아니고 관영 매체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비난한 거와 더불어서 초선 의원들의 방중에 대해서 그 비판하고 우려를 했는데 비판하고 우려하기 전에 청와대로 부른다던가 아니면 외교부 장관이 만나서 이왕 가기로 간 거면 이런 내용을 잘 해달라고 하는 오히려 그런 걸 통해 설득하는 작업이 있었어야지 입으로만 말로만 방중에 대해서 반대한다 우려한다라고 하는 다소 좀 무책임해 보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어쨌든 제가 조금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은 환구시보라든지 환구시보가 이제 중국 그 공산당 기관지의 자매지 역할을 인민일보의 자매지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걱정하는 게 이제 거기서 학자들을 만난다고 그러는데 그 연구소 학자라는 게 사실은 민간인으로 봐야 되느냐 중국 전문가들은 민간인으로 잘 안 봐요. 그 특히 연구소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좌담회를 하는데 민간인이랑 만났다고 그래도 이게 얘기가 이상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해요. 이미 그 갔다 온 그 언론인들이 전하는 말은 거기서 이견을 보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어떤 연구 포럼 같은 데 갔는데 언론인들과 중국의 경제인들 또 뭐 당 관계자들 다 함께 모여 있는데 그들은 아예 한 목소리로 이 논리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무조건 마지막 대목은 어떻게 하냐면 대국주의. 너희들 소국이니까 너희들 소국이 왜 그렇게 얘기해? 소국은 대국에. 좀 한국 아이더마. 너 한국에서 왔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 이번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어 좀 되시는데요. 남중국해 문제도 어쨌든 필리핀이 소국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국주의로 그냥 그 모든 논리를 그냥 다 흡수해 버리려고 하는 것. 그런데 사실상 환구시보가 뭡니까? 인민일보에 사실 그 국제 뉴스만 다루는 그런 그 배설구 같은 거기는 막말도 막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환구시보에 일면톱으로 지금 6인이 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가기도 전에 이미 악용당하는 게
보이는데 네. 가서는 또 얼마나 뭐 카퍼레이드를 안 하면 저는 좀 다행이랄까 싶습니다. 아니 카퍼레이드 하라 그러고 그거 하면 안 되죠. 근데 진짜로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우리나라 정치학과 정치외교학과에서 비교정치 전공자가 국제정치학 못 가르칩니다. 예? 가르치는 학교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비교정치와 국제정치 분야가 다른 건데. 근데 그리고 이분들이 뭐 정책을 전공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외교 분야에 종사를 하셨으면 저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뭐 홍보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경영 전문가, 교육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이셔가 치과 의사 이런 분들이셔가지고 저는 더군다나 이제 좀 초선 의원이신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더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분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파장을 걱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참 답답합니다. 근데 이 지금 사드 문제 가지고서 또 김종인 대표가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김종인 대표도 이제 약발이 다 됐나 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지금 8월 29일인가요? 그 전당대회 하면 이제 모든 것들 내려놓고 독일로 가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빨리 왔다. 그게 꽤 오랫동안 그래도 전당대회 전까지는 이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휴가 딱 간 즉시부터 의원들이 성주에 내려가서 뭐 10만이 모여서 미국에 반대를 하자부터 청원을 하자부터 그다음에 성주 내려간 것만 모자랐는지 이제 중국까지 가고 온갖 다른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또 더군다나 지금은 그 당권 후보들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현 정부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종인 대표가 늘 주장하듯이 우린 수권 정당으로서 사실은 이 중도까지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구도로 가다간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못 갖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뭐 사라질 그 당대표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우리 상영호 소장님. 노병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사라질 뿐입니다. 페이드 어웨이.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인천 상륙 작전. 예. 시적절한 비유였나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아주, 예. 그래서 저는 뭐, 김종인 외연 확장을 상징하고 있고 또 하나 경제민주화라고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당에서의 고정지층 이외의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는 그 대표에서는 물러나지만 야당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자기 몫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특정 후보의 그 킹메이커는 되지 않겠지만 플랫폼이 되겠다. 즉 플랫폼에는 KTX도 쓰고 새마을 무궁화 다 쓰지 않습니까? 다양한 대선 후보군들을 모아서 경쟁시키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송영길 의원이 컷오프 당한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지금 근데 추미애 의원이 지금 저 신문에 아마 그거 났나 봐요. 김상건 후보가 1등이고 이종걸 의원이 2등이고 자기 3등이다. 허위 보도다. 지금 이건데 이 보도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언론계에 계시니까 우리 이종국 국장님. 예, 원래는 이거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노웅래 선거관리위원장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아마 한 종편 방송에서 그 관계자 발로 나갔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노웅래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절대로 그 발표를 안 해야 되니까요. 그거 어떻게 나갔지? 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건 절대로 확인을 안 했으니까요. 사실이라면 상당히 큰 판이 흔들리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완전히 적입니다. 음모론입니다. 도리어. 그러니까 이건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아마도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일단 이런 흐름들이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당심 내에서 친문이냐 반문이냐 친문이냐 비문이냐는 구도를 넘어서서 제가 보기에는 그 추미애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약간 기성정치인 낡은 이미지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 인물에 대한 그 개혁성 참신성 이런 것을 선호하는 흐름이 있는 것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뭐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내일이면은 새누리당 결과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내일이면 또 이제 어느 정도 부산행이래. 왜 갑자기 부산행이 나와? 예. 아니, 왜냐면 저희 YT는 지금 부산행 영화가 나와서 그래요. 근데
내일이면 중국 가셨던 의원들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어떤 보도가 나올지 그거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얘기할 건 풍성할 것 같습니다. 두 분 휴가 가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한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계속 덥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잘 버티셔야 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힘찬 하루 되십시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